이제 시작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박수까지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다시피 6월 25일이 바로 67주년 기념 행사를 미국에서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6.25 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전 용사들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여 뜻깊은 행사를 가졌고, 미군이 당시에 36,940명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이런 기념 행사를 하면서 밑에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내 기계가 아니라서.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기념 행사를 했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잠실체육관에서 해외에 있는 좀 우리 6.25 때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성대한 그런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들이 전쟁 기념관을 살펴보면서 당시에 치열했던 전쟁을 회상하고 먼저 간 동료들을 좀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들이 할 말을 잊지 못하고 결국 나 혼자 살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상념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없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었을까? 오늘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유엔군이 46,070명이 바로 이 전선에서 구름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오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과연 조국이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을 위하라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이 이영만이 이 땅에 와서 그 마치 초계같이 싸우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조국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병사 13만 7,899명이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이 조국을 지켰습니다. 과연 이 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국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봐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서문을 시작해서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창조주는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몇 가지의 권리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인 우리의 삶의 자유 그리고 자유의 권리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곧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자유요 우리의 행복의 보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웠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약속국가가 아니라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강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선조들이 허약한 민족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제치하 40년의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연합군이 승리로 말미암아 2차전이 종결되고 우리는 일본으로 또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국선을 타지 못한 수많은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자비가 없어서 귀국선을 못하신 동포들이 일본만 해도 60만이나 됐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일본말을 쓰고 일본 문화 속에서 일본 사람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법조인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언론인도 될 수 없고 정치인도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도 될 수 없고 또한 공무원도 될 수 없는 직업의 차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이방 땅에 살아야 될 그런 백성들의 서글픔입니다. 이것이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민족의 역사 속에 사라진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 중동의 이라크의 북부 지방 그리고 터키의 동남부에 민족 없는 쿠르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십자군 전쟁 당시에 십자군과 맞섰던 셀주 투르크의 살라딘이 후예됩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나라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터키 동남부 산악지대에서 응가하면서 결국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당시 이라크의 후센에 의해서 200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처절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녀자들이 가정을 뛰쳐나와 총을 들고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나라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혹한 이 국제사회 속에서 이들에게 땅을 분할해서 나라를 세우라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영원한 숙제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 서북쪽 신갈 위구르 자치구에 보면은 위구르족들이 또 나라를 세우겠다고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통트리크스탄이라는 나라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당이 그들을 합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테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 우리가 티벳을 살펴봅시다. 티벳은 한때 대단히 강성해서 각 나라를 위협할 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티벳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포탈라궁을 보면은 하얀 쪽은 바로 정치하는 곳입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서 정치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보고 있습니다. 빨간 쪽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런 나라가 결국에 1950년 10월 달에 모 대통령이 땡크를 밀고 티벳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상권은 한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나라 없는 민족, 그래서 망명정부는 인도에 있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은 요원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국제의 정세를 보면 참으로 나라 없는 민족들의 서글픈 사정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역사적인 가장 슬픈 민족, 처절한 민족을 하나 소개해보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벤야루가 이끄는 960명의 열심당원들이 항전을 합니다. 노만. 따라서 노만은 최정예 부대 실버 장군이 이끄는 10군단 15,000명이 투입해서 이것을 함락시키려 했지만 2년 동안 함락이 안 됩니다. 결국에 이 벤야루가 이끄는 열심당원 960명이 자기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마사다는 완전히 정복이 됐습니다. 그로 이스라엘 민족은 유럽으로 흩어져 집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정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러다가 2차 당시에 히틀러가 아이만에게 600만이 떼수실에서 학살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홀로코스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처절한 역사, 그들은 강제로 열차에 태워져서 아이슈비츠로 들어가면은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줌의 죄로서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가스실에서 결국에 이 지키온 배라는 청산가리 가스를 부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이렇게 화장을 해서 또한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독일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그것도 600만이 여기서 학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이 이러한 불쌍한 민족으로 전락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나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라는 생명이요 자유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주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충성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은 밤이나 낮이나 꿈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 당시 끝나자 유엔의 도입에 의해서 나라를 찾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팔레스타인 조그만 지역에서 그들은 오늘 800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입니다. 그 땅 한 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30배가 넘는 아랍 제국과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유리곡하면서 희생되어 오다가 자기의 아브라함이 준 고향 땅을 찾아와 보니 저 서쪽에 벽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벽을 붙잡고 통곡하니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녀 없이 군에 입대해서 조국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남녀가 18세가 되면 병력義務를 해야 됩니다.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 제대하고 난 남자는 53세까지 예비군이 되어서 1년에 1개월씩 자기가 근무했던 기상부대에 들어가서 실전 연습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800만이 바로 30배가 넘는 아랍 제국과 대결하여 오늘 부강한 나라, 작지만 강소국가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국이 없어서 600만이 희생됐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유엔의 도입에 의해서 옛 땅을 고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랍 제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으로써 일어난 이 전쟁이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비참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흡수하고 닮은 민족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족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931번이나 외침을 당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양과 얼마나 닮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4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1948년에 5월달에 건국을 합니다. 우리는 1948년 8월달에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동전쟁을 일으켜서 4차의 중동전쟁을 치릅니다. 우리도 우리 조국 지키기 위해서 3년 동안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31번이나 외침을 당한 민족. 우리는 멀지도 않지만 가까운 이 근세 역사, 현대 역사 속에 국제전을 5번이나 치릅니다. 1895년에 청일전쟁을 비롯해서 10년 후에 러일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6.25 전쟁, 월남전까지 국제전을 5번 치릅니다. 월남전을 제외하고는 이 나라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적은 목표로 연명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시대를 똥구멍이 지어지도록 가난한 시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똥구멍이 지어지도록 가난한 그런 가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을 베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소화될 리가 없습니다. 장을 통해서 그것이
학문을 통해서 나는 과정 속에서 변비 현상이 일어나서 똥구멍이 찌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난을 안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세대 또 여기에 어르신 세대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젊은이들은 내절을 즐기고 스포츠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상과 꿈을 실현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아버지 세대는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추웠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배부르고 뚱뜻한 삶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싶었고 뚱뜻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8월 한가위가 되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하자고. 우리 민족은 조상을 잘 섬기는 민족입니다. 추석이 되었으니 가진 것은 없지만 그리고 조상님 앞에 흰 쌀밥과 고기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같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만큼만 풍요로워진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산다는 것이 꿈일 수도 없고 희망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절을 즐기고 스포츠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우리의 꿈과 이상을 희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지, 먹고 사는 것이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아버지 시대는 그것이 꿈일 수밖에 없고 소망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민족, 그래서 가난을 벗을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침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노예선을 타고 강제로 아메리카로 건너옵니다. 목화밭에서 또한 사탕수수밭에서 인권을 누린다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종다리가 노래하는 곳. 이 늙은 노인의 희망이로다. 이것이 바로 흑인 영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 세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영감입니다. 이렇게 불러서 한 손에는 안보, 한 손에는 괭을 들어서 근대화를 이룬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어른들을 저는 대단히 존경합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나라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분, 저 독일에 가서 1000m의 땅굴에서 석탄을 깼던 그런 하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속도로를 놨고 근대화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잔치였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잔치상을 벌여놓고 세계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춤을 추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자사 제품을 공짜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2001년도는 한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이런 잔치상이 우리의 전 민족의 위상을 밝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11년은 배우 육상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합니다. 스포츠 그랜드 슬램은 온 세계의 국가들이 열망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을 빼고는 15군데였습니다. 이게 6번째 대한민국의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내년이 되면 그렇게 달성합니다. 바로 스포츠는 국력입니다. 경제의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가, 국력이,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한마디로 증거했는데, 우리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1948년 이 나라가 건국을 할 때 우리나라의 무역군은 1900만 불이었습니다. 그것을 환산해보면 2만 7천 배가 뛰었습니다. 이것은 수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시대에 이룩한 업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제치고는 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반도체가 이릅니다. 조선 선박을 지는 데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의 대부인 피터 드루거 박사는 2차전 이후에 비서양 국가에서 신생 국가로서 독립한 나라 가운데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고 과학문명을 발전시킨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들이 한 놀라운 업적.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31번이나 외침을 당면서 이 조국을 지켜준 우리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40, 50년 만에 이 조국을 근교화시킨 우리 여기에 계신 어른들 앞에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숙제는 통일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이 통일을 어떻게 바톤을 넘겨줄 것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교육에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번영된 조국, 그리고 미래의 희망찬 조국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조선이란 그 얘기입니다. 물론 지옥 문제도 있습니다. 또 결혼도 못해서 뭐 3포 시대니 4포 시대니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젊은이들이 겪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흑수저가 17단계를 거쳐서 유당 대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고졸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개천에서 용인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한민국은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렇지만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고. 저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어서 가끔 미국에 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학교 선생인데 도시락을 쌉니다. 우리 손자 초등학교 둘이 있는데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갑니다. 미국의 GDP가 57,600불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27,360불입니다. 우리 배가 잘 사는 나라. 그런데 무료급식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도시락을 싸야 되고 학생들도 도시락을 싸고 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입니다. 비록 GDP가 낮지만 행복지수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 살지만 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와서 일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다. 밀항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입장에 서 있는가를 말입니다. 세계 초강대국들의 화력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초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 한반도를 집중해서 화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폼페오 미 CIA 국장이 청문회에 나가서 바로 세계의 바로 화약고는 한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래서 미국 국민들은 자국의 국민들의 그러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저 평택에 있는 미군의 가족들을 철수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평해전 그리고 연평도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우리가 대피 훈련 좀 했습니다. 대피소도 변변치 못해서 그때 좀 리모델링하고 조금 형식을 갖췄습니다. 우리나라 대피소는 대부분 지하철이고 지하도입니다. 스웨덴은 나라는 공공장소가 3,500개,
그리고 개인을 가진다면 30만 개 대피소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800만 인구인데 800만 인구가 모두가 대피소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습니다.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나라가 스위스에 핵폭탄을 떠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0%에 해당되는 그런 확률이지만, 그렇지만 자국의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에 세계의 초강력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피훈련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사일만 쏘기 시작하면 그들은 대피훈련합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약이라고 신경 안 쓰니까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쟁은 연습이 아닙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강대국인 G2국가 한반도를 중심해서 서로가 이제 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경작지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지만은 결국 이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15%의 경작지를 통해서 13억 인류가 먹고 삽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나가려면 바로 모래사막이고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남쪽으로 또 대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는 동학양회 제주를 숨기고 힘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징다오의 북양함대, 그리고 저장성 닝고의 동해함대, 관동성 산야의 선양의 그런 남해함대, 하이난섬 산야의 미래함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들어온 데부터 유소작이 이젠 힘을 필요하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모함을 2척이나 진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야 될 곳은 바다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을 태평양에서 몰아내야만 됩니다. 미국 7함대가 관할하는 구역은 세계 인구의 반이 차지합니다. 35개의 나라가 해양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7함대가 관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에서 미 7함대를 내쫓고 서태평양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구단선을 정리해서 필리핀에서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하이난섬까지 이렇게 포위작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땅이라는, 자기들의 해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그런 암초섬에다 바로 비행장을 만들었습니다. 필리핀과 또한 좀 국토를 놓고 분쟁을 일어서 국제 분쟁소에서 패소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점령하는 날 어디 그러냐? 우리 한반도가 위협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에너지는 모두가 저 걸프만에서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97%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출과 수입이 바로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에 의해서 이 남진하가 장악되면 우리의 생명선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생명을 보장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해군기지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중국은 이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남진하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청나라 명나라 때는 조언과 책봉을 통해서 이 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중화 중심주의입니다. 이제 시진핑은 그런 중화 중심주의 사상을 이 땅에 신규해서 미 7함대를 서태평양에서 몰아내고 바로 남진을 장악해서 이제 이 아시아를 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반이 여기에 차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G2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G2는 없습니다. 오직 G1뿐밖에 없습니다. 2차전의 참가도 그렇고 1차전 참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태평양에서도 중국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력을 이제 저 나토에서 태평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해서 대만,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한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해양으로 나와야만 살 길이 있고, 또 미칠남들은 그들의 길을 막아야만이 이 서대변까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패권전쟁입니다. 이 패권전쟁에서 마침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한반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일본은 군사력을 중강해서 이제는 전쟁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제 우리 일본과는 손해상 문제, 독도 문제, 역사학교 고수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지금도 이 외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장 가까운 나라, 가장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 문제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일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입니다. 또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이라는 문제, 갔느냐 못 가느냐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소형화, 경량화를 시켜서 배낭에 담고 다닐 수 있는 핵을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미사일을 이제 다 쏘았습니다.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남았습니다. SLB면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바로 미 본토를 쏘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만 ICBM만 만들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학자들은 북한이 ICBM을 만들려면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와서 학자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1년 이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ICBM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바로 한반도에 펼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은 다중화, 경량화, 소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퍼레이드에서 본 하나의 내용입니다만 이들이 갖고 있는 배낭에다 핵을 하나 가지고 만일에 간첩이 들어온다면 우리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부산이 터지고 광화문에 터지고 저 광주에서 터지고 5천만 국민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지금 김정일은 정상적인 애가 아닙니다. 이성으로 컨트롤될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감정이 컨트롤될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 경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침 항해하는 배가 삼각파도를 맞으면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합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가 그런 상황입니다. 삼각파도를 맞고 있는데 과연 이 삼각도를 피하기 위해서 선장이 어떠한 지혜를 쓸 것이냐,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단합된 마음으로 이 삼각파도를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신경을 끄고 사니까 정말로 세상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나라를 건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가 원래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을 내쫓고 바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중동전쟁이 4번이나 크게 일어났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이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언론인들에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병사들은 최신 병기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을 일시에 제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당시의 인구는 400만입니다.
그리고 아랍 제국은 그들이 30배가 넘는 그런 무력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허망된 이야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정보기관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신 병기가 무엇인가 탐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6.1 전쟁이라 그럽니다. 야, 정말 모세 다이안이 얘기한 것처럼 최신 병기로 가지고 이겼구나. 그래서 기자들이 달려옵니다. 장군님, 그 최신 병기란 게 무엇입니까? 최신 병기는 불타는 우리 병사들의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만 우리 국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싸더니 뭐니 하고 있지만 4분 오열된 우리 국민이 5천만이 하나가 된다면 핵인들 못 막겠습니까? 날라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못 막겠습니까?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도 그렇고 우리의 6.25 전쟁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갈등,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삼각파도를 맞게 하는 것입니다. 침몰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병사는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30배가 넘는 아랍족과 대결한다면 400만 국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다면 우리는 핵이 무섭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주제가 화합과 통일입니다만 화합하는 마음, 통일하는 마음, 그것만 간다면 사드보다 더 위대한 하나의 방어책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종군 기자들이 본사로 타지를 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의 전사들은 지휘관이 명령합니다. 돌격하라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돌격하다가 총알에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인은 다릅니다. 알하라이,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최일선에 지휘관이 섰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장교가 많이 죽습니다. 장교는 우리처럼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없습니다. 사병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전에 능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든지 장교 식당이 있고 사병 식당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식사를 합니다. 우애가 있고 우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국방의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불타는 애국심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400만 국민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여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군인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마음만 갖는다. 오늘의 이 길을 우리가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 교육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당시에 히틀러가 아이만에게 600만이 학살됐던 홀로코스트 사건을 바로 야두 바심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 돌아가신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관 그런 분들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조국의 없음이 한탄스러웠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육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4,000년 역사를 공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그 광야의 시절을 체험하고 공부하고 그들을 습득하면서 역사 교육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6.25를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도 잘 잊어버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6.25 가사를 쓸 때 가사를 쓰시는 분이 이 6.25만은 잊지 말자. 모든 것은 이루고 6.25만은 잊지 말자.
원수들이 침략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해서 이주랴 어찌오리 이날 조국의 원수들이 침략한 이날 이렇게 가설을 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6월 25일 날 잊었습니까? 기억했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잊었습니다. 전후 세대들은 그때가 바로 저 삼국시대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후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신채호 선생은 얘기했습니다. 미래가 역사 없는 역사를 배우지 못한 민족 미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조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아와서 오늘 전국 근대화를 이루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줘야 됩니다. 미국 워싱턴 DC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을 이활하는 조국의 부름을 받은 우리 아들 딸을 기린다는 비문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역만리 이 알지도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36,940명이 희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국을 위해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이역만리 이국 땅에서 참여한 공사들은 거리가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입니다. 하버드생만 와가지고 죽은 것이 17명입니다.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을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희생되어 갔습니다. 36,940명 그리고 유엔군은 46,670명이 유엔군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조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역사의 사회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러져간 그 동포들 이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되돌아 나오는 과정 속에 보면은 바로 우리 참전용사 가운데 워커 장군은 바로 우리 초대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샘 워커입니다.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샘 워커가 있는 부대가 전쟁을 잘해서 큰 공적이 생겨가지고 훈장을 주러 가다가 그리고 아들이 있는 부대니까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워커 장군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샘 워커가 아들 워커가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미국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이미 명령을 받은 군인으로서 전선을 지켜야 될 몸입니다. 그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메가다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군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우리 이 한반도에 싸운 병사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벤브리트 장군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이분의 아들도 결국 전사했습니다. 신혼으로서 부부로서 여기 와서 공군 파일럿이었습니다. 평양 공교를 폭격하고 돌아가다가 배고픔에 받아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아이젠 대통령의 아들도 여기에 공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 이분이 마지막 38선을 그을 때 휴전협정에 사인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아들은 피해 능선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후송되어서 결국 죽습니다. 또 우리가 해병소장 해리슨 해병소장의 아들 그러면 해리슨 소령이 바로 장진호 전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6.25 전선 때 우리 장군의 아들들이 몇 명이나 전선에 나가는지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을 이활하는 그런 조국의 부름을 받은 병사들 가운데 장군의 아들만 35명이 참여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희생해서 우리 조국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미군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조국 근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다. 돌아오는 길길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공원을 뒤돌아서 나오는 그 벽면은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니. 과거 6.25 때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너희들 나라를 지켰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유는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조국은 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 국민이 피를 흘릴 때만이 이 조국은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엔군도 미군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조국을 위해서 그럼 피를 흘리겠다는 각오와 결의와 다짐을 하지 않느냐,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국을 지켜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 나라는 너무 공짜가 많습니다. 우리의 선진국들은 절대로 공짜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짜를 주는 것 자체가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땀을 흘린 것만큼 내 조국은 성장하고 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갈등을 넘어서 반목을 넘어서 화해와 통일로 이 조국을 만들어 미래의 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손에 괭이를 들고 조국 군대화를 이뤘습니다. 이제 얼마 살 길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통일조국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그 통일조국을 보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 딸에게는 그 통일조국을 물려줘야 되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남은 기력을 다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그 마음에 손을 잡고 역사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때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아무튼 문선명 총장님과 한학자 총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온 국민이 화합하고 통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올림픽보다 그리고 월드컵 축구보다 그 어떤 보다 더 경사스러운 날, 이러한 경사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저희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